명절이었습니다. 남편 빚 갚으려고 명절에도 알바를 하고 늦게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시댁에서 일하기 싫다는 속보이지.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놓인 밥그릇을 똑같이 빼앗았습니다. 저는 올해 40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됐고 아이가 셋 있습니다. 남편은 가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해외 가구에 밀려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빚이 쌓였고 남편은 낮에는 가게를 열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저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 저한테 시어머니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멀쩡히 사업하는 남편이 있는데 명절에 일을 나가? 맏며느리가 기본도 모르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남편 우철 씨는 20살 때부터 가구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남의 가게에서 배달부터 시작해서 제작 보조를 거치고 영업을 배우고 30대 중반이 됐을 때 자기 가게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인맥도 쌓아둔 게 있었고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해외 가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격 경쟁이 안 됐습니다. 같은 디자인인데 반값이었습니다. 주문이 줄었고 월세와 인건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가게를 돌렸습니다. 낮에는 가구를 만들고 견적을 내고 배달까지 직접 했습니다.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새벽 2, 3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불에 들어오면 5분도 안 돼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아이 셋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딸은 2살 터울이었고 막내는 아직 어린이집에도 안 갔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큰아이 학교 보내고 둘째랑 막내 돌보면서 빨래 돌리고 밥 차리고 재우고 닦고 또 밥 차리고 그 사이에 짬을 내서 알바를 했습니다. 마트 시식 코너, 전단지 배포, 물류센터 단기일.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녁에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안 그래도 애들 돌보느라 힘들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뭘 미안해. 같이 사는 건데. 같이 갚으면 되지. 그 말을 하면서도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희야, 너 일 다시 나간다며? 아니, 그러면 우리 우철이 저녁은 누가 챙겨주니? 저는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대리운전을 뛰고 있어서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날이 일주일에 2번이 될까 말까인데 시어머니는 그건 모르시고 아들 밥 걱정만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빚까지 같이 갚고 있다는 건 시어머니에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이 셋이셨습니다. 큰아들이 남편 우철 씨였고 둘째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우철 씨한테만 유독 다르셨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만 따로 반찬을 챙기셨습니다. 우철아, 이거 한번 먹어봐. 엄마가 아까 장 보면서 싱싱한 거 사왔어. 다른 자식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러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제철 생선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급한 일로 잠깐 나가야 했습니다. 30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간 사이에 상을 차리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먼저 먹자. 형 금방 온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답하셨습니다. 큰형이 없는데 뭘 우리끼리 먹어? 기다려. 둘째 아들과 동서는 결국 화가 나서 밥도 안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시어머니의 세계에서는 큰아들만 자식이고 나머지는 부속품이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결국 시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기 시작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나 우철 씨만 챙기니까 나머지 자식들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지방에 가 계셨고 시어머니는 결국 큰아들 집 말고는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맏며느리인 저한테 기대하는 건 많았습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와서 일을 해야 했고 명절 아닌 날에도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야 했고 시댁에 가면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방을 닦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다 했습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가구점을 당분간 닫아야 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월세, 대출이자, 생활비 다 내야 했습니다. 마침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명절 특수로 일손이 부족한 공장이 있는데 며칠만 나와서 일하면 일당을 준다고요. 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새벽부터 공장에 나갔습니다. 오후에 일을 마치고 아이 셋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늦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다른 식구들은 이미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일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요. 동서가 말했습니다. 뭘요? 일하는 사람이 해야죠. 나도 내년엔 명절날 맞춰서 일하러 나가야 되겠네.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찔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밥그릇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있던 밥그릇을 확 빼앗아 가셨습니다. 어머님, 그거 왜 가져가세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내가 정말 분통이 터져서 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다리를 다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애를 3명이나 두고 명절에 일을 나갔어야 하니? 안 그래도 밖에서 일하다 다친 아들을 저렇게 고생시켜야 되겠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남편이 다리를 다쳐서 가게를 못 열고 있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제가 나간 거예요.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멀쩡히 사업하면서 돈 잘 버는 남편이 있는데 명절에 나가서 일했다? 시댁에서 일하기 싫다는 속보이지. 맏며느리면 맏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기본도 모르는 며느리가 며느리도 아니다. 시댁 와서 그렇게 표 팍팍 내고 싶으면 집에 가서 밥 먹어. 저는 밥그릇도 없이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 눈에 제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엄마가 밥그릇을 빼앗기고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이요. 남편이 그때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저희 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남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더 고생이에요. 저는 밖에서 일만 하는데 아내는 애들 셋 돌보면서 시댁 눈치도 봐야 하잖아요. 누가 더 고생인지 엄마가 좀 생각해 보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아이들을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희는 밥을 먹지 않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밥그릇을 빼앗긴 그 순간의 느낌이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한테서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건 밥을 안 주겠다는 것보다 더 잔인한 거였습니다. 너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남편은 다리가 회복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장 단기 알바를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희야, 나 며칠만 너네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데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이 셋을 봐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셨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대충 밥에 물만 말아서 식탁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밥이 식탁에 그대로 있었고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하다가 큰아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봐. 저는 알바를 빠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당을 날린 거였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거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사봉지를 뜯어먹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이들 밥을 다시 차렸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해서 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냄새에 일어나서 나오셨습니다. 언제 왔니? 아유, 나 진짜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 너네 애들 어떻게 저렇게 정신없이 키운 거야? 그리고 식탁에 앉아 밥을 드시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차린 밥을 본인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방치해 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놓인 밥그릇을 확 빼앗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거 못 드리겠네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네, 저 유치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드리려고요. 명절에 어머님이 제 밥그릇 빼앗으신 거 기억나시죠? 제가 명절에도 일하면서 시댁에 늦게 갔더니 어머님이 제 밥그릇을 빼앗아 가시면서 맏며느리 도리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시고 TV만 보셨어요. 아이들 밥도 안 챙기셨고 집도 엉망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알바 빠지고 일당 날리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차린 밥을 당연하다는 듯이 드시겠다고요? 어머님, 이 밥 드실 자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너 지금 이러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밥을 안 주겠다고? 애들 보는 앞에서 이러는 거야? 애들 보는 앞에서요? 명절에 어머님이 제 밥그릇 빼앗으셨을 때도 애들이 보고 있었어요. 큰아이가 다 봤어요. 엄마가 밥그릇을 빼앗기는 모습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제가 아이들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삼겹살, 김치, 그리고 막걸리. 친정엄마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셨습니다. 엉망인 거실, 식탁 위에 밥그릇, 그리고 서 있는 시어머니. 엄마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우리 딸이 일하러 간다고 해서 사부인께서 애들 좀 봐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무것도 안 하셨다길래 제가 부랴부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딸이 있고 사부인도 딸이 있으시잖아요. 딸을 키워보신 분이 남의 딸한테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딸이 남편 빚 갚으려고 명절에도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사부인은 사위 고생만 고생이고 며느리 고생은 고생이 아닌가 봐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친정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와보니까 집도 엉망이에요. 사부인께서 며칠 계셨다면서요? 어떻게 애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사부인, 둘째 아드님은 문도 안 열어준다면서요? 딸도 전화 안 받는다고 하고 시아버님도 지방에 가버리셨고 결국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시어머니에게 정확히 꽂혔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전부 시어머니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집 말고는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온 건데 그 큰아들 집에서조차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셨던 거였습니다. 친정엄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도 손이 있고 발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딸네 집에 오면 손주도 봐주고 밥도 차려줍니다. 우리 딸이 힘들까 봐요. 그런데 사부인은 여기서 뭘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저한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희야, 오늘도 일당 날렸지? 엄마가 줄 테니까 오늘은 엄마랑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막걸리나 한잔 하자. 우리 귀한 딸이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며칠 더 걸려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더 계셔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셔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요. 아이 셋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놀아주세요. 심심해요. 할머니 뭐해요? 놀아준다면서요. 아이들은 시어머니 팔에 매달렸고 다리에 매달렸고 등에 올라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좀 가만히 있어라. 할미 힘들다. 나 좀 쉬자. 라고 하셨지만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명이었으니까요. 밥도 시어머니가 차려야 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밥을 퍼서 3그릇을 놓아야 했습니다. 먹고 나면 설거지, 그리고 또 간식, 그리고 또 놀아달라는 요구. 하루가 끝나면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사라지셨습니다.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전화를 받으셨는데 찜질방에 가 계셨습니다. 나 여기서 좀 쉬고 갈게. 진짜 못하겠다. 시어머니는 찜질방에서 이틀을 지내셨습니다. 아이 셋을 이틀 봐주시고 도망치셨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짐을 싸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도망치듯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수희야, 내가 진짜 뭘 몰랐다. 미안하다. 직접 겪어보니까 네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지 이제 알겠더구나. 난 내 자식만 힘든 줄 알았지.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건 결혼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달라지셨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예전처럼 저한테만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둘째야, 설거지 좀 해라. 우철아, 너도 가서 좀 도와.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요? 내 형수가 여태껏 다 했는데 넌 언제까지 앉아만 있을 거니? 일을 골고루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밥 먹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밥을 전부 제가 챙겼습니다. 시아버지 옆에 하나, 남편 옆에 하나, 막내는 제가 안고 먹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막내를 직접 옆에 앉히고 할미가 먹여줄게 하십니다.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밥을 편하게 먹었습니다. 제 밥그릇을 아무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사업도 요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때부터 가구 쪽에서 쌓아온 인맥이 있어서 2년 정도 지나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도 지금은 남편 회사에서 같이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가구 사업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어깨가 그동안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막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큰아이는 이제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둘째 딸은 오빠를 따라다니면서 장난을 치고 있고요. 저는 가끔 그 명절날을 떠올립니다.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을 빼앗아 가셨던 그 순간을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시어머니의 밥그릇을 빼앗았던 그 순간도요.
유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번 솔직하게 부딪히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는 아마 평생 모르셨을 겁니다. 맏며느리가 매일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셋을 이틀 봐주시고 찜질방으로 도망치셨잖아요. 저는 그걸 10년 동안 매일 했습니다. 그걸 아시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밥그릇 위에 제 자리가 생겼습니다.